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랜드마크 외관 특화. 건축 미학의 정점으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겠습니다. 커튼홀 룩을 비롯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인면 파사드와 시선을 압도하는 문주 디자인, 최상위 고급 단지를 상징하는 스카이 커뮤니티까지 단지의 위상을 높인 최첨단 고급 소재를 적용하여 조합원님의 자부심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연과 사랑,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상의 주차장을 없앤 하이엔드 가든 컬렉션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아파트 시세를 견인하게 될 커뮤니티 특화, 지상과 하늘에 있는 명품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모두가 동경하는 최고의 프리미엄을 선사하겠습니다. 소유와 주거가치를 중시 여기는 조합원님을 위해 외부 조경과 연계한 테라스 등 전층부 프리미엄 특화로 단지의 상품성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또한 조망, 조명, 채광, 자연 요소 등 빛의 아름다움을 살린 라이트 디자인, 여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되는 신개념의 지하주차장 특화와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걱정 없는 공기청정 시스템, 고성능 단열재를 비롯한 관리비 부담을 줄인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각종 재해와 범죄로부터 24시간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준 안전 보안 시스템, 사물 인터넷 기술인 IoT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첨단 시스템,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특허 기술을 적용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등 현대의 앞선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를 구축합니다. 위대한 디자인 철학으로 완성되는 랜드마크 외관 특화, 리조트의 휴식을 담은 하이엔드 조명 특화, 최고의 가치로 조성된 럭셔리 커뮤니티 특화. 앞으로 조합원님께서 누리시게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촌 단 하나, 가장 높은 잠재력의 땅이 명예, 자부심의 땅으로 찬란하게 태어났다. 온 대한민국이 바라고 이촌 한가람이 실현한 완벽한 주거 예술. 대한민국 최고와 최고가 만나 이루는 넘볼 수 없는 명품 랜드마크의 탄생. 리모델링 최초이자 최고로 기억된 가장 완벽한 주거 공간. 그 눈부신 감동을 지금 만나십시오. 스텔라의 하루. 이촌 더 펜타스텔라 가면은
찬란한 아침. 매 순간이 특별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하늘과 맞닿을 때 한강과 노도성을 조망하는 환상적인 서라운드 뷰. 한강의 영롱한 물빛, 물결, 물의 흐름까지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조형미. 별빛을 머금은 듯 독보적인 품격의 이중창 커튼월 시스템. 웅장하고 다이나믹한 문주. 이총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할리우드 외관은 자부심을 더하고 남산의 능선, 들판, 노도성 등 이촌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피타스텔라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용인수지의 모든 미래 가치를 품은 절대 명당 위에 명예와 자부심을 담은 주거명작이 세워집니다. 수지의 중심을 넘어 미래 가치의 중심으로. 그 이름 힐스테이트 아너센트럴. 존경하는 수지 삼성 1차 아파트 조합원님께 바칩니다. 랜드마크 특화 설계. 현대 엔지니어링은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수평 증축 및 별동 증축을 통해 무려 86세대의 일반 분양분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조망특화 3면 개방형 세대 계획과 최상층 복층형 단위세대, 세대통합형 단위세대 등 단지 고급화를 통해 조합원님의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지의 개방감을 높인 약 45m의 막힘없는 통경축 계획과 전체동 100% 필로티 계획으로 개방감은 물론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특화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상식 평에서 리모델링 후 1832평으로 무려 1702평 증가시켜 신축 이상의 커뮤니티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4가지 테마존과 2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강남을 능가하는 프레스티지 커뮤니티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넓은 공간을 위해 총 6,300평의 시사용 면적 증가로 공간의 프리미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소유와 주거가치를 중시 여기는 조합원님의 니즈를 반영한 독보적인 특화 설계로 수지 최고가 랜드마크를 실현하겠습니다. 랜드마크의 명예, 프리미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은 힐스테이트 아너센트. 자부심으로 빛난 수지의 상징으로 새롭게 다시 탄생합니다. 당당한 이용의 수직 주동과 크리스탈 커튼월로 아트 패턴이 조화를 이룬 랜드마크 플래그십. 단지의 가치와 프리미엄의 기준을 상징하는 스카이 커뮤니티, 버티컬리티 스카이. 아름다운 성지 바위산의 흐름이 단지까지 이어지는 인면 특화 디자인 마운트 플로우.
세련된 성형과 유리 소재로 마감된 고가의 아트 패턴 커튼얼룩의 조화를 이룬 크리스탈 블루. 루프탑에서부터 측벽을 따라 이어진 압도적 스케일의 그랜드 게이트, LED 아트월과 화려한 야간 경관이 더해져 새로운 프리미엄 단지를 상징합니다. 힐스테이트 아너센트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바이오필릭을 컨셉으로 2,000평 규모의 열린 광장, 8가지의 테마를 담은 하이엔드 가든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주 출입구에서 광교산 철학까지 막힘없는 풍경축으로 펼쳐진 중심 광장, 비스타 필드. 석가산의 시원한 물소리와 울창한 나무숲이 어우러져 마치 광교산 계곡을 연상케 하는 힐사이드 필드. 자연의 풍경과 수공간이 조화를 이룬 예술적 감성 정원, 워터 갤러리 가든. 창의력이 샘솟는 픽셀들의 조합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조성된 픽셀 키즈 가든.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끽하는 단지 외곽 산책로 마운틴 알레와 녹음과 꽃내음이 가득한 단지 내부 산책로 플라워 알레에 이르기까지 도심과 자연의 예술적 공존이 함께하는 이곳 힐스테이트 아너센트로 조합원님을 초대합니다. 네, 지금 보신 단지들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회사에서 조합원님들께 사업 제안을 동영상으로 이제 풀어서 만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추진이 단계죠. 조합 설립이 되지 못했던 단계고요.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을 하실 때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후곡 11, 12 단지만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문충을 가지고 계신데요. 첫째, 현대차 그룹의 건설사인 건 알겠는데 왜 현대차 그룹은 두 개의 건설사를 가지고 있느냐. 둘째, 힐스테이트 DH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그것과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문충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요. 현대그룹이 이제 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2000년도에 이제 정몽원 회장께서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시죠.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아산, 증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고 정몽구 회장께서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이제 계열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채권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현대차는 그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건설사가 바로 현대 엠코 전신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신이죠. 그리고 2010년도쯤에 이제 채권단이 현대건설을 매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두 개의 건설사가 존재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DH라는 브랜드는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협력사도 동일하고 자재 스펙, 심지어 일하는 인원들까지도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뭐 많이들 잘 아시죠? 아마 올해에는 이제 그룹 공사가 많아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업계 최저입니다. 최저이고요. 현금성 자산도 업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건실한 회사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보통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플랜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가지고 있죠. 뭐 물론 플랜트를 안 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추가적으로는 자산 관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래도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튼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또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단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자산의 구성인데요. 이 보시면 한국 가계의 대부분은 비금융자산입니다. 이 비금융자산이라 하면 그냥 쉽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일본은 이 비금융, 즉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28%, 37%죠. 즉,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게들은 부동산이 자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어떻게든 굴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주말에 여기 나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왼쪽 오른쪽 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왼쪽 편을 보니까 교통, 교육, 조망, 그쵸? 아파트 가격에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그리고 교육 역시 중요하죠. 뭐 대치동 있는데 말할 것도 없고요. 조망,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 뭐 이런 뷰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제가 왼편, 오른편을 나눠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 왼편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편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편을 보시죠. 자, 건설사 브랜드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새 아파트냐, 번 아파트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요즘은 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부분들도 역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아파트도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KBS 뉴스에서 분당 신도시의 모 아파트를 갖다가 나온 거죠. 잘라봤더니 이제 배관 부식이 아주 심했던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기 신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누수나 동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주차죠. 저도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단지를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인도들을 점령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이 인도들이 이 자동차들에 다 잠식당해서 저희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죠. 이제 무거운 거 장 보고 오시면 1층에 내리고 다시 지하 주차장을 가시든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장고가 낮아진다. 자, 여기까지 듣고 요 뉴스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가 지은 지 5년을 넘겼다면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난 불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성현아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아파트 복도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7층을 시작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졌지만 주민들은 화재를 막아줄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 설치가 안 된 줄 알았더니 돼 있다고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불이 난 25층짜리 아파트에 16층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15층 이하로는 화재 감지기만 있었습니다.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7층 같은 경우는 사고 화재 방지. 저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작동도 안 되죠.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00년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된 건 각각 2004년과 2017년 이후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된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어서 그러지, 제가 만약 8층이나 9층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장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빨 무슨 시급한 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저층 세대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면상 지장이 있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정집중가 설비도 좋고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다. 경찰은 모레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예, 저기 불러서 저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층고 천장고 얘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층고하고 천장고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층고는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마감재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골조에서 골조까지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합니다. 천장고는 뭐냐?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바닥부터 눈에 보이는 이 천장까지를 천장고라고 하죠. 시사용 높이. 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천장고가 낮아진다. 이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낮아지냐? 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한다. 리모델링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천장고가 낮아진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2.3m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물천장을 통해서 다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런 양쪽 가생이로 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유튜브에 개포 우선 9차를 쳐보십시오. 포스코에서 리모델링해서 준공한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떠나서, 자, 우리 아파트도 아마 스프링클러가 없을 겁니다. 2000년에 준공된 단지들, 2000년에 준공한 단지들도 16층 이상은 없었는데, 그 이전에 준공한 우리 단지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불이 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지금 이대로 살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라고 했었을 때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단지는 우리 단지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인 수지입니다. 이게 수지구청역이고요. 이게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이쪽 지역들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지 정도가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앞서서 조금 일찍 리모델링을 진행한 단지고, 이 파란색 부분은 조금 더 늦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공대가 선정이 됐는데 늦게 진행한 단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제가 그냥 그 시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부동산원에서. 자, 요 밖에 보면 2004년을 보실까요? 2004년은 이 삼성 1차 아파트가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였죠. 가장 비싼 아파트였는데 2022년이 됐는데 가장 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보원 아파트, 어떤 건설사가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보원 아파트는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이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이제 저렴하죠. 왜냐하면 동기간 동안 상승률 자체가 삼성 1차는 300%였는데 다른 단지들은 400%, 500%까지 갔다는 거죠. 왜 이런 재료가 나왔을까? 제 생각이 아니고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게, 자, 우리는 지금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워낙 잘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즉,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면은 삶의 질이라는 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불편해질 거니까 삶의 질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크게 변동이 없다.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뭔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단지들에 대해서 시장에 임팩트 없이 저 단지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어. 아무런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단지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래 좋아. 지금 내가 당장 살기 불편하고 이제 우리 아파트 내가 사는 곳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만 어떻게 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인테리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장도 하고 창호도 바꾸고 마감재들도 갈고. 자, 그럼 이런 인테리어를 설치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인테리어 하는데 가격이 얼마 될까요? 제가 그냥 오늘의 집 들어가서 그냥 친 겁니다. 30평 아파트. 간단히 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죠. 6,400에서 7천. 근데 요거를 저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동일한 스펙으로 인테리어를 끌어올린다고 가정이 됐을 때 드는 비용은 1억 정도 듭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들였습니다. 1억을 들였는데 삶의 질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여기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좀 예뻐졌고 발코니 확장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은 좋아질 것 같은데 자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집 구할 때 인테리어 1억 되는 집이 있다고 하면 1억 더 주고 집을 구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인테리어 1억 들였다고 해서 1억 더 주진 않죠. 아마 뭐 절반을 준다든가 더 낮게 준다든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인테리어에 단점이 있죠.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 집 안만 인테리어가 되는 거지 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대로고 그다음 주차 공간도 그대로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죠. 단지 내 집 안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자산 가치는 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재건축과 이제 리모델링이죠. 재건축을 한번 보시죠. 재건축은 지금 뭐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때문에 지금 다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저는 재건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지금 부산 삼익비치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 한 평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30평에 30평 그대로 가는데 지금 분담금이 한 8억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용산에 있는 산호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도 대충 한 7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7억, 8억 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건축은 늘 뭔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뭐 개포라든가 잠실 5층짜리 아파트 용적률 뭐 60%, 70%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르신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재건축했어. 심지어 집을 한 채 더 받았어. 그런 단지들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용적률이 100%, 150%, 160%, 200% 넘어가는 단지가 여기도 지금 170%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200% 정도 되고요. 그런 단지들은 재건축을 했었을 때 이 사업성이라는 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간은 돈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되게 유한하지 않습니까? 남은 일생을 생각해 봤을 때 30년, 40년 그런데 이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추진기간이라는 부분에 대한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다 뽑아온 겁니다. 용산 산호 아파트는 2003년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추진위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왕궁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03년입니다. 개포 한신도 그렇고요. 03년이고. 자, 이쪽도 청담 삼익과 신방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정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겪어야 되는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뭐 철거 신고라든가 착공 뭐 이런 거는 아직 못했죠. 자, 너 안 되는 단지들만 가져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되는 단지 가져왔습니다. 청담 삼익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일반 분양 한다고 여기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 뭐 거의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03년도에 추진이 설립해가지고 이제 22년이지 않습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정말 잘 되는 단지들이 추진이 설립하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재건축을 지금 당장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기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라는 부분이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될지 아닐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비교는 넘어가고요. 자, 재건축은 뭐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하기만 하면 삶의 질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아까처럼 뭐 7억, 8억 분담금 나온다고 하면 과연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할까? 그 부분도 이제 의문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서울에 소위 말하는 이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 대치연마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재건축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들조차. 그런 단지들도 그런데 우리 단지가 대치연마보다 좋은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리모델링인데요. 자,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어쨌든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아파트의 시세는 이렇습니다. 제가 KB의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4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4천으로 되어 있고요. 평당가로 봤더니 이제 한 1,400에서 1,500 정도 되네요. 뭐 이거 그냥 제가 어제 KB에서 그냥 긁어온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자, 우리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과연 시세가 얼마나 오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없더군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 봤더니 여기 핀텍스 윈시티라고 있더라고요. 원시티인가요? 이게 대략 한 3,500 정도 됩니다. 자, 했었을 때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대수도 비슷한 것 같고 용적률은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높죠. 저희보다. 주차 대수가 확실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 됐는 게 뭐 최신 아파트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 근처에만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현재의 공사비를 감안해도 사업성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리모델링이 이제 앞서서 이제 사업 제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뭐 있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약간 길쭉해질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단지들은 이제 베이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단지들은 조금 길쭉해지는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요즘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뭐 주차라든가 그다음 뭐 지하 주차장 연결시키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신축하고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분명 리모델링보다 좋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많이 설명드리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의 개념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얘기합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서 이제 크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자 85제곱미터 미만은 전용 면적의 40%까지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는 2개층, 3개층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 개념의 핵심이죠. 자, 그럼 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위로 올리는 수직 증축, 그리고 옆으로 늘어나게 되는 수평 증축, 그리고 유유부지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별도로 짓는 별동 증축, 이렇게 증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리모델링 절차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 가는데요. 사업 준비 단계 3개, 진행 단계 3개, 4개, 4개가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14개, 이렇게 14개죠. 14개 단계 중에 첫 번째 추진위 설립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정비업체도 그렇고, 설계업체도 그렇고, 모두들 전문가들이니까요. 진행 단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시공자 선택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시공능력 평가 1위부터 10위까지의 건설사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요 안에서 시공제를 선택하실 거지 않습니까? 자, 봤더니 여기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DL도 있고 쭉 있습니다. 쭉 있고요. 부채 비율 볼까요? 부채 비율 빨간색만 보시죠. 삼성이 68.4, DL이 83.3, 현대는 62.8. 10개 회사 중에 부채 비율 100% 아래인 회사는 요 3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입금, 빚이죠, 빚. 자, 빚을 쭉 봤더니 엄청 많은데 저희 현행만 빚이 339억에 불과하죠. 저희는 빚이 없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위 말씀드렸죠. 이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에 단 4개의 건설사만이 AA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 그리고 환건, DL, 저희 이렇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시공자 선택을 하실 때 이 재무 건전성이 좋은 회사와 좋지 않은 회사를 분명히 좀 구분을 하시라라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대한민국 굴지 그룹들을 끼고 있으니 여기 회사들이 당장 큰 문제가 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등급이 AA, 너네 회사 신용등급 AA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나한테 오는 혜택이 뭐냐? 라고들 하시죠. 그 답입니다. 이자가 쌉니다. 이자가 싸다는 말은 내가 나가는 분담금이 낮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문기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신문기사 그겁니다. 둔촌주공이죠. 그 유명한 둔촌주공에서 작년에 이제 7천억 사업비에 대한 차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에 이제 대주단이 리파이낸싱을 안 해줘가지고 ABS-TV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단기로 사업비 차환을 했는데 당초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죠? 현대는 AA죠. 롯데나 대우나 현사는 다 A죠. 당초에도 사업비 비율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많게는 거의 한 1% 가까이 났네요. 차환했는데 비율이 거의 5%까지 차이가 났죠. 신용등급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자, 두 번째, 그룹사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같으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재계 순위입니다. 재계 순위가 이렇게 쭉 갑니다. 다들 아시겠죠? 삼성이겠죠? SK고 반도체가 왕 뜨는 바람에 저희고 L은 LG겠죠? 롯데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재계 순위가 가죠. 자, 왜 그룹사가 필요하냐? 작년에 모두 아시겠지만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원래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집니다. 터지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리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던 증권사, 금융사들이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룹사에서 돈을 싸줬습니다. 케미칼에서 5천억, 정밀화학에서 3천억, 홈쇼핑에서 1천억, 이렇게 해서 1.25조, 1조 2,500억을 싸줬죠. 그래서 롯데건설 아무런 문제 없이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그룹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주기 사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행하셔도 7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7, 8년 동안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올 수도 있으면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제 그룹을 끼고 있는 건설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룹을 끼지 않는 건설사, 그리고 10대 건설사가 아닌 건설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 수 없는 것들이죠. 더 싸게 더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과연 어디가 좋을까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들은 이제 타단지 사례인데요. 앞서서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던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을 간략히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스카이 커뮤니티가 보통 요즘은 이제 트렌드입니다.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문주가 좀 상당히 좀 상징성이 약하긴 하죠. 문주에 상당히 좀 힘을 줍니다. 문주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불편해 하시는 이제 지하 주차장도 대폭 늘어나게 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제 0.8대에서 1.5대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효 높이가 2.7m. 과거 뉴스 보셨죠? 다산 신도시 그 택배 차량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입구에다가 다 택배 내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7m까지 다 들어 올려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차 공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아마 한 2.3에 5m인가 그 기준으로 이제 주차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과거의 법적 기준이 정해졌을 때는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엑셀이라든가 그런 준중형 차들을 주로 타고 다니셨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다 중형 차로 타시고 SUV도 많이 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좁죠.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요즘 천장형 에어컨들 대부분 다 하시니까요. 자, 뭐 Q&A에 앞서가지고 저 흔히들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것들 제가 뭐 미리 답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아까 천장문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우물 천장이죠. 이쪽 편으로 보이는 조금 낮게 보이는 이 부분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설비, 전기, 퍼실리티들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 올려서 2.8m를 그대로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위험하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2003년부터 리모델링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뭐 DL도 많이 했고 쌍용도 많이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리모델링을 했던 아파트들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의 기술력들을 보시죠. 대한민국 건설사의 기술력이라는 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세계 최고층 높이에 있는 빌딩들 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짓고 있고 최장 길이의 다리들 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험하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제가 이제 건설사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부에서도 이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이 수많은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자, 기울기는 어떠냐, 기초 및 지반 침하는 없냐, 내력비는 어떠냐, 그 다음 구조도는 어떠냐, 추정값은 어떠냐, 안전보강, 그 다음 뭐 품질 확보, 구조 해석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어야지 인허가가 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선 단지들 이 부분들 다 통과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즉 대한민국 건설사의 기술력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만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분담금 확정 시기는 나중에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준이 16층 이상만 해라. 그러다가 이제 2004년인가요? 자, 11층 이상 해라. 그리고 또, 내려와서 2011년, 17년 되면 6층 이상 해라. 지금은 다 해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이 슬라브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130에서 150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슬라브 두께인데 현재는 거의 210이 적용되고 있고 저희가 DH를 적용하는 단지들은 거의 240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슬라브 두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슬라브 두께도 슬라브 두께지만 두 가지 면이 이제 층간소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첫째가 슬라브 두께고 둘째가 얼마나 좋은 차음제를 쓰느냐인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통해서 이 차음제를 깔았을 때 이 층간소음 1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죠. 이 부분도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층간 소음으로부터도 상당 부분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벽식 구조 자체가 층간 소음으로부터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뭐 라면조라든가 다른 구조로 바꾸지 않는 이상 벽식 구조 하에서는 층간 소음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을 차음시킬 수 있는, 차단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차음제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명확하게 나온 부분도 아니고 2월 7일에 그냥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뿐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안 다룰 수가 없죠.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모른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을 정해놓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자료가 왔죠? 2월 7일에. 저는 여기서 주의깊게 본 게 이렇습니다. 자,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통합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을 하겠다.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블록 단위 통합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후곡 11, 12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지금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긁어온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우리는 35블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5블럭. 35블럭은 후곡 11, 12, 13, 14가 들어가 있는 게 35블럭입니다. 자, 여기 학교도 있고 뭐 그러죠. 자,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하겠다는 거는 이 블록으로 통합해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후곡 11, 12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이 추진하고 계시지만 13, 14도 같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3, 14가 들어와서 같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볼까요? 일단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뭐 세대수는 그렇다고 쳐요. 용적률도 동일하지 않아요. 후곡 14는 183%입니다. 우리 단지보다 10% 이상 높죠. 후곡 13은 또 163%네요. 자, 용적률이 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대지지분 되는 얘기죠. 대지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163% 후곡 13에서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합정비를 통해서 재건축을 했더니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40평인데 나는 31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 규모도 좀 다르죠. 저희는 20층인데 여기는 15층까지 가네요. 그리고 평형 구성도 이 후곡 14는 37, 48로 대형 평형입니다. 평당가 볼까요? 평당가 뭐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전 KBS 그냥 그대로 긁어왔을 뿐입니다. 1600, 1900까지 갑니다. 자, 이런 평당가도 달라요. 그러면 통합정비 했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거냐라는 부분이죠. 뭐 물론 솔로몬들이 계셔가지고 잘 추진해가지고 잘 하면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잘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단지 내에서도 수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이 4개 단지를 합쳐놨었을 때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얘기들을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둘째, 자, 노후계획도시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500%만 들어가 있습니다. 500%. 나도 500%. 너도 500%. 자, 500%. 앞서서 뭐라고 했죠?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역세권이라고 했습니다. 역세권의 기준이 뭐죠? 역세권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한 거는 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m라고 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350m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에 대한 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500m라고 보시자고요. 제가 이 일산역 기준으로 500m 잡아가지고 쭉 원으로 돌렸어요. 자, 이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복합 고밀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00% 여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요만큼 넘어요. 요만큼.
요만큼 들어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500%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역세권의 기준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지도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일부러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재산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용적률 적용할 때 용적률이 여기는 500% 적용하고 여기는 300% 예를 들어서 200% 적용하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통일하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해결해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 자, 이 기부 체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계획도시라는 게 그렇죠. 일기 신도시. 대한민국 신도시들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도시들은 해외로 수출까지 하죠. LH라든가 기림이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왜냐? 이렇게 멋지게 신도시를 구획해가지고 잘 조성된 신도시가 전 세계 어디도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려운 걸 수도 없이 해내고 있죠. 자, 처음에 이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볼까요? 일산 신도시가 6만 9천 세대 정도일 겁니다. 그죠? 6만 9천 세대에 27만 6천 명. 처음에 계획할 때 여기는 6만 9천 세대 27만 6천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라고 한 거죠. 따라서 그에 따라 가지고 도시구역을 한 겁니다. 쭉 가서 도로들 놓고 도로 폭도 막 정했겠죠. 옆에 보면 우리 여기는 30m 여기는 15m 쭉 놓고 자 각각의 블록을 다 구성한 다음에 각 블록 학교 다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블록 안에 공원들 들어가 있고 소공원 들어가 있고 큰 공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을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일반 상업 용지로 해가지고 상가들 근린생활시설들 쭉 다 놨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라는 얘기죠. 27만 6천 명 6만 9천 세대를 위해서. 근데 500%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역세권 다 필요 없고 다 500%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500%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6만 9천 세대 27만 명인데 대략 2배라고 가정해보죠. 50만 명 되는 도시가 돼야 되네. 이 도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겠죠. 여기 50만 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냥 그대로 위로 15층이 더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20층이. 그 주차며 사람이며 다 어떡하죠? 그 다음 대중교통은 또 어떡하죠?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데 너네는 그 어드밴테이지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라. 기부 체납을 해라. 그것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기반시설 재투자에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50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500%를 온전히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자, 일기 신도시 이거 노후계획도시죠? 전국에 49개가 있다고 하죠?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100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가구. 일기 신도시만 30만 가구잖아요. 자, 전 100만 가구가 지금 다 500%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500% 다 하십시오. 그래서 200만 가구 됐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까요? 지금 당장 여기 일산 신도시에 7만 세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지겠죠.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일반 분양 잘 안 되겠죠. 일반 분양 분양가 낮춰야 되겠죠. 할인 분양해야 되겠죠. 결국 그게 나한테 이익으로 올 수는 힘들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죠. 우리 후곡 11, 12단지만 이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야, 후곡 11, 12만 500% 해. 나머지는 하지 마.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누구나 공평하게 다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다 했을 때 그 이익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일산 신도시입니다. 22개 아파트 블록이 있어요. 1기 신도시들은 대충 30만 가구, 110만 명이고, 자, 요게 이제 45블록인데, 22개 블록이죠. 블록 단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주는 어떻게 하죠, 이주는? 우리 22개 블록 30만 명이 동시에 다 이주당합니까? 어디로? 못 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이주 대책을.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니네가 하고 이주 대책도 니네가 세워라. 다만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 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지? 이주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자, 이 한 개 블록만 보면 대충 이 한 개 블록이 우리가 몇 세대죠? 대충 한 3,000세대? 3,000세대로 가정해보죠. 3,000세대가 이주를 간다고 하면 어딘가에 3,000세대가 살만한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듈러 주택, 소위 말하는 조립식 주택을 지어가지고 어딘가에 지어가지고 이사가서 살다가 들어오고 다음 이사가서 살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사가서 살다가 들어오고 22번째는 어떡합니까? 아파트 짓는데 3년 4년 걸리는데 22개? 하나씩 가면 80년 후에 가나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 이 근처에 적정 규모의 신도시? 답변을 말해버렸네. 적정 규모의 새 아파트들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근처에 땅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그린벨트 해제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읍시다. 그리고 이분들 이주시킵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로 가실 겁니까?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가시기 싫으실걸요? 그리고 자 이제 22개라고 했는데 3,000세대씩이죠? 쪼개보죠. 좋아. 2개씩 가. 11개로 쪼개보죠. 6,000세대는 정도 되겠죠. 6,000세대. 6,000, 7,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를 어딘가에 지었어요. 그 정도면 신도시 아닌가요? 볼까요? 고양 정산 6,600가구, 탄현 5,800가구, 뭐 원투가 있긴 합니다. 원투가 있긴 한데 여기도 택지지구로 개발된 신도시지 않습니까? 왜 이거 하죠? 그냥 신도시 짓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에 발전을 간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님하고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자, 이주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국토부에 지원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핵심만 볼까요? 성남시장님은, 자, 이렇게, 노계획도시 하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구역을 프로 이주단지로 활용하자.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거죠. 그린벨트 풀어주겠습니까? 두 번째, 부천시장님은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자. 또 무슨 말이죠? 자, 고양시장님과 안양시장님, 지금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즉,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워야 된다. 용적률 완화하고 아파트 많이 짓고 많이 하는 거 다 좋다, 다 좋은데 좀 인프라 어떻게 좀 하자. 이주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노후계획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올해 입법을 하고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그런 이유들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하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사안인데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핵심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이 사진이 뭔가 하면요. 이게 첼리투스입니다. 용산에 있는 첼리투스고 여기 왕궁맨션입니다. 이 첼리투스가 이제 재건축 1대1 재건축한 건데요. 그 이전에 아파트가 아마 렉스 아파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두 개 단지가 74년에 준공된 단지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이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잘 단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은 거죠. 35층으로 계획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레상스를 하면서 50층까지 올려줬죠. 왜냐, 그리고 물론 15%인가 25% 기부 체납을 하긴 했지만
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강북의 가장 랜드마크 건물이죠. 수많은 유명인들이 살기도 하죠. 집값도 어마어마하고 14년인가 15년에 준공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시점에 완공 아파트는 주민들끼리의 반복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고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하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또 분담금이 또 발목을 잡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이주나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유한합니다. 유한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10년 이상 최신의 아파트에서 편하게 잘 살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뭐 물론 이분들 돈이 많으시니까 딴 데 가서 뭐 여기 가서 사실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그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단지는 성공한 단지고 여기 단지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단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여기도 리모델링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시작하셨으면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빠르게 천천히 뭔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분담금도 더 줄어드는 거고요. 빨리 진행하는 게 추후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최신의 아파트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빨리 진행하는 게 내 자식들한테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양당 간에 이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빠르게 의견 토론에서 진행을 하시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에 일단 Q&A 좀 할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한 두 분이나 좀 받아볼까요? 예, 뭐 많은 질문을 받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 시간으로 거수하시면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추진위 위원이 27분이 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추진위 위원님들도 다 세대해 주시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치고 실망스러워요. 하자는데 참여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언제 와야 될지 모르니까 생명은 뭐냐? 조합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활동도.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좀 내주셔요. 예,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